전저점을 뚫고 밑으로 전세가가 계속 내려가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두렵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번 하반기는 다를 거예요. 전세가가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확정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는 21년 계약을 하신 분들은요, 이때 계약한 거는 무조건 역전세예요. 자, 원래 맞췄던 보증금과 지금의 보증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반기에 회복이 진행이 될 거니까 원래 이만큼을 준비했던 게 이게 회복이 되면서 줄어들 거예요. 예. 이게 전 저점을 깨고 전세가가 주저앉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단 중요한 거는 항상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매물 앞에 장사 없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맞습니다. 공급이 많은 지역은요, 여러분들 매매가, 전세가, 월세까지 모두 일제히 떨어집니다.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그게 서울 전체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매물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가 하반기의 전세 흐름을 대략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처음 임대차 3법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자, 20년대로 가면은 매물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만여 개밖에 없어요. 자, 이때 매물이 거의 뭐 5만여 개, 4만여 개 중간까지 갔다가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 시점에는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시장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다른 플랫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못 이겨요, 네이버한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물량 수가, 개체 수가 확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점 이후부터 이제 매물이 이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 네이버의 허위 매물 관리, 두 번째가 바로 임대차 3법이에요. 임대차 3법. 자, 뭐든지 정책이 한번 나오면 시장이 그 단기간 동안엔 거래가 얼어붙어요. 그 다음에 적응을 하고, 적응을 한 후에 효과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시점부터 20년 8월부터 그 20년 하반기, 이때가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부족한 물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제일 이 20년부터 22년, 이 기점까지 2년 사이클 도는 동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년부터 21년입니다. 이때가 전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예요. 물론 21년 전세 맞춘 게 가장 고점인 가격이긴 합니다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2020년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이때는 매매가의 상승률보다 전세가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이 높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낮아진 갭이 결국에는 매매가를 들어 올려서 21년의 상승을 또 역대급으로 끌어내는 견인 열차 역할을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매물의 증감을 보시죠. 자, 이후에 딱 하반기예요. 이 8월 시점에 다시 보면 이때 매물이 늘어났다가 다시 매물이 줄어듭니다. 피크를 쳤다가 이 상반기에 매물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반기에 매물이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줍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 또 올라가요. 자, 중요한 게 이 시점부터예요. 자, 이 시점부터 물량이 이전에 없었던 만큼, 이전에 그 우리 최초에 이전에 4만 중반, 이때보다 매물 개수가, 개체수가 늘어가요. 꼭지에 다다릅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죠. 전세가 왜 안 나갔을까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22년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요? 이 시점에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됩니다. 전세 대출이 안 돼요. 전세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마비가 됐죠. 전세 물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자, 이 시점부터 이게 피크예요. 역전세 피크. 역전세 피크. 두 번째 뭐예요? 전세 사기. 쌍두마차입니다. 쌍두마차. 그러면서 약화돼요.
자, 대출도 안 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건데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역전했습니다. 자, 전세로 사는 게 월세로 사는 것보다 더 지출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영상을 한번 찍어 올렸어요. 22년 정확히 22년 8월쯤입니다.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월세가 전세보다 싸다. 월세를 사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이런 국면으로 가니까 월세가 더 싸니까 수요자는 한 푼이라도 더 싸면 싼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자가 이동을 했어요. 월세로 이동을 시작하고 거의 엑소더스처럼 전세가 약세를 걷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 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닥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 전세가가 추가로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내가 준비해야 됐던 역전세, 기존 보증금과 지금 보증금의 차이보다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하반기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물이 지금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갔냐면 자, 21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지금 현재 매물의 수량은요 35,000여 건 정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자, 21년 수준으로 매물이 감소 중에 있다. 감소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왜 이런 일이 매물이 확 줄어들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세가가 지금 회복이 된 상급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하급지는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급지는 전세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왜 매물이 이렇게 쫙 전세 물량이 줄어들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보유자들은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세를 놓던지 아니면 월세를 놔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상반기에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쵸?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번 5월 집계가 6월이 다 끝나야 알겠지만 지금 거의 이제 4천여 건 가까이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월부터 5월까지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도하려는 그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하락기에는 내가 원래 샀던 금액이나 가지고 있다가 고점까지 이 맛본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쉽게 매도를 못 해요. 매도 물량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낮아진 가격에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수요자들은. 그냥 얼어요. 프리징. 얼어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 어떻게 되냐면 매도를 안 하고 전월세로 매물을 돌려요. 이 낮은 가격에 팔 수 없다. 전월세로 돌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안 그래도 늘어나는 시점에 전세 대출 금리 올라가 그리고 대출도 안 되면서 수요자가 떠나 이런 상황에 이 매매 가격도 떨어지니까 전월세로 돌리는 물량도 늘어나 그러면서 최악의 시기였던 거예요. 이때가. 이미 여러분들 전세가는 바닥을 쳤다. 전 이렇게 봅니다.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고 그 이후 상황으로 호전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1000건부터 해서 지금 3000여 건, 4000여 건까지 올라오잖아요. 5000여 건 이상 올라오면 완연한 상승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서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로 물량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전세와 월세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입니다.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21년 수준으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요.
자, 20년 8월 임대차 3법 발효부터 현재 시점까지를 보잖아요. 자, 지금 가격 지수가 제가 상승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났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21년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시점이에요. 자, 임대 3법 나오고 21년까지 아주 영차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어요. 근데 22년은 어때요? 쭉 거의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한 정도입니다.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한 정도입니다.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세가가 유지하다가, 자,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가격 지수는 2020년 8월과 동일합니다. 자, 임대차 3법의 시장 왜곡, 시세 반영 상승분, 이걸 고스란히 지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아까 물량도 21년 수준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듯이 지금 가격 지수도 다 반납했어요. 다 토해냈습니다. 자, 하반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역전세 대응하실 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아셔야 돼요. 자, 하반기, 이제 하반기의 역전세 상황은 확정인데 전세 흐름은 어떻게 될까 보시죠. 매물은 감소했어요. 지금 21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매물은 이제 충분히 전 감소됐다고 봐요. 이게 25,000여 건 이하로 내려가긴 어렵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하반기에 이 감소된 25,000에서 35,000 사이, 이 정도로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역전세에 대한 대응, 공포심이 어느 때보다 강하시겠지만 이 반환 대출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언제부터? 7월부터예요. 자, 7월에 나오는 이 부동산의 정책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일단 세금부터 해서 이 완화책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반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DSR을 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오래 가지 않고 제 생각에는 1년 정도만 유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전세는요, 1년 안에 끝날 거예요. 역전세라는 말은 1년 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예. 아까 말했던 이 이유들 때문에. 물량이 감소했고 거래 회복을 타고 감소했으니까 전월세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자, 그래서 이 DSR 완화가 오게 되면 수요자들은 똑똑하게 대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역전세에 대한 이 계약보다 이 DSR 완화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자, 보증금 반환을 대출을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계약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보유자한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반전세나 월세로 놓으면 더 이득입니다. 자, 역전세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온전한 전세로 맞추면요, 지금 기존 보증금하고 현재 보증금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확정적으로 이 금액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금액만큼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시간적인 손해. 근데 이거를 반환을 해버리고 반전세나 월세로 새로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자 비용은 전세 사는 이 수요자들, 월세 사는 수요자들에게 해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당을 안 해도 돼요.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세로 온전히 놓는 것보다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게 오히려 이자 비용은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다음에 그 계단은 뭐가 될까요? 다음. 자, 이렇게 역전세를 대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팔 필요가 없죠. 왜? 손해본 게 없는데 왜 팝니까? 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응해야 되는 물건들, 중급지, 상급지라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셨으니까는 모르겠지만 하급지면 하급지일수록 더 팔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 역전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적 없는 부동산 매도는 여러분들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목적 없이 절대 팔지 마세요. 목적을 먼저 세워두고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이 부동산을 파는 이유를 정확하게 확립을 해놓은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역전세를 나는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 매도한다. 이 생각은 정말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건데 그마저도 이 DSR 완화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될 거예요. 역전세라는 말이 올 하반기만 지나가도 잊혀질 거란 말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지금 매물 추이를 한번 보시죠. 중요한 시점 이때부터 보겠습니다. 꺾이기 시작할 때. 자, 이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어요. 싼 가격에 팔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못 파니까, 이 가격에 못 파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 월세로 돌려요. 전세 월세로 돌립니다. 예.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점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히려 매매 금액은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어서 매수자가 붙게 되고, 전세는 어떻게 돼요? 물량이 많으니까 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예.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월세 추이는 굉장히 완만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월세도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월세가도 좀 어느 정도 조정되는 추이로 바뀌었어요. 예. 자, 이렇게 물량의 변화, 왜 이렇게 물량이 변화되고 전환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역전세 올 하반기는 정말 무섭다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한 거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24년하고 25년의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은요. 이건 90년대 수준입니다. 90년대 수준. 이제까지 이렇게 적었던 적이 드뭅니다. 자, 이때 큰 게 있어요. 일단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개포동, 그리고 그 이후에 둔촌주공, 이거 외에는 대단지가 없어요. 그리고 두 단지 다 공통점이 있죠. 상급지잖아요. 자, 상급지의 그 입주장은요 굉장히 빨리 끝나요.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길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파를 맞는 지역들이 있겠죠. 좀 넓게 뭐 강동구까지, 뭐 하남 지역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 길게 이 파동이 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축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실수요 장세가 이어지면서 가장 가격이 비싼 거는 신축입니다. 지금 오히려 과거에는 투자 종목이 가장 비쌌어요. 투자 수요가 진입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제일 비쌌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번 장에서는 도드라지게 신축장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하락에서 회복으로 가는 단계인데도 여전히 신축 에너지가 남아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신축이 제일 많이 빠졌다가 또 회복도 제일 빨라요. 왜? 실수요장이니까요. 자, 근데 이게 바로 내년과 그 다음 해년에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입주 물량 부족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신축 에너지가 더 간다라는 거지, 예, 간다라는 거지, 뭐 지금의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언급드린 단지가 전고점을 뚫고 뭐 하늘로 간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전세, 역전세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매 안 갔어요. 다음 장은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자, 보면, 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가가 오릅니다. 전세가가 올라요. 자, 지금 전세 대란이 언제 왔는지 아세요? 딱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는 어땠어요? 전세가가 안정적이었어요. 16년부터 이 18년까지 전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또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 임대3법이죠. 예, 임대3법. 그 임대3법 나오기 전까지는 전세가에 큰 영향이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그 임대사업자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고 또 때 맞춰서 신도시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했을 때 이때 전세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세가 공급량이 또 따라와주고 정책적인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내년하고 모레 그 다음 해년에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세가가 역전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역전세가 아니라 지금 전세가가 급등할 수 있는 뜀틀이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내년부터. 물론 일부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 있겠는데 퍼스트 아이파크 6,700세대입니다. 둔촌주공이 12,000세대죠. 근데 이게 서울 전체에 영향을 주실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그거 보시죠. 헬리오시티 생각해 보세요. 헬리오시티는 오히려 또 전세가가 굉장히 공급량이 있는데 나왔었잖아요. 있는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뭐 6개월을 안 갔습니다. 6개월을 안 갔어요. 자, 지금 시점에 더 무서운 거는 바로 이겁니다. 24년, 25년. 역전세보다 더 무서운 거는 다시 전세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전세난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이 공급량 처참해요. 처참해요. 이거 두 개 외에는 이렇다 할 입주 물량이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처참합니다. 전세. 이제까지 얘기했어요. 하반기 상승할 겁니다. 회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 25년은 도리어 전세난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시장은 어떨까? 우리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해보죠.